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인천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4일 기준 약 10,000명이 인천에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최근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과연 집단 면역은 언제쯤 형성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6일부터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료인이시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접종 마치셨나요? 네, 저 다음 주에 이제 접종 예정입니다. 아직 안 맞으셨군요. 네, 그래요. 인천에서도 첫날 542명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또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종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번 대상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인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26일부터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단 접종 대상자는 4일 21시 기준으로 했을 때 39,633명 중 14,031명, 약 34.4%가 이제 접종을 한 상태고요. 백신 접종 1차는 3월 31일까지, 2차는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눠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2차 계획까지도 짚어주셨어요. 첫 접종자 65세 이하 대상자입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65세 이하예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기준을 둔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네, 우선은 그 65세 이상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를 받을 때 임상 자료에서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피해자 수가 부족하고 또 피해자에서 발생한 감염 발생 건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효과를 비교할 만한 충분한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지 못해서 일단은 그 신중한 접종을 하라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고요. 하지만 이것은 뭐 위험하다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보다 이제 확실한 임상 자료가 나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한 건 절대 아니지만 다만 신중한 접종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자료들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도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접종 방침이 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65세 이하의 그 대상자들이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 백신 때보다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왜 그렇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 해동 후 120시간 이내에 접종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폐기된 잔량이 없도록 최소 잔여량 주사기죠. LDS라는 이 주사기 이용해서 한 바이아당 6도주 정도, 그러니까 6명 정도 뽑아내는 접종 기술이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또 이 화이자나 이 모더나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 RNA 기반하는 이 백신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진동에도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동하는 차량 역시 특수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화이자 같은 백신은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이 도는량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방식이나 접종 방식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의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혹시 맞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위탁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배송해서 접종이 가능한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또 접종할 때 해동하고 희석하고 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먼저 해보고 또 각 권역에서 와서 참관해서 또 배워서 각 권역에서 시행하고 또 그 네 곳의 권역에서 또 주변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또 참관하면서 배우면서 점차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훈련 이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물량 확보 또 일정 이런 것들도 백신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더디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군요. 평택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과 인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여부에 지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인과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떤 백신 접종과 어떤 중증 부작용, 사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고 그렇죠. 또 이미 접종을 많이 한 국가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 후 사망 간의 어떤 인과성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접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겠고 해외에서 보고되지 않은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이 하필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 발견됐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고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예,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후에 어떤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해요. 인천에서도 이상 반응 사례들이 밝혀진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4일 기준 총 6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날에는 2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2월 26일 첫날에는. 그런데 어쨌든 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는 한 26일 날 2월 26일 전 보건소에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요양원 병원에서 이제 종사하신 분이 처음 맞았는데 처음 맞았을 때 살짝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약간 긴장됐지만 그래도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자 첫날 26일이죠. 2월 26일 첫날에 2분 정도가 이제 이상 반응 호소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근데 이분들은 백신 접종 후 15분에서 30분까지 대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숨이 차고 좀 혈압이 오르는 좀 이상 증상이 보였고요. 어쨌든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액 주사를 맞고 나서 증상이 좀 호전돼서 다시 기가 조치됐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떨림 증상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호흡이 찼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오늘 4일 기준, 그러니까 5일이 오늘 5일인데 4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인원 64명.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도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원수 이렇게 좀 많은 거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나필라시스처럼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가량은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후 귀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건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 외에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하루 이틀 내에 사라지기 마련인데 금방 사라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지속되고 증상이 심하고 미열이 아니라 고열,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신다든지 또 뭔가 굉장히 심한 불편감이 있다 이러신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확률로 생길 수 있지만 중증 이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 곤란이 생긴다든지 또 좀 어지럽거나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러신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네. 빨리 이제 응급실로 찾으시거나 119에 연락하셔서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반응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꼭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전문가의 설명이셨고요. 이 접종 후 이상 사례가 특정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교수님? 일단은 접종을 받으신 대상의 차이가 있고요. 또 워낙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많이 접종이 20만 건 이상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접종이 됐고 또 화이자 접종을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경미한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잘 보고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약을 먹는다던가 스스로 관찰하신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과소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이제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접종하시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이상 반응 보고가 많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수가 화이자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례 집계가 더 많이 돼서 그렇다는 설명이신 건데 접종 자체를 뭐 기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순서가 됐을 때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상 반응 보고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많이 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고 또 효능의 면에서도 몇 퍼센트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임상시험 당시에 어떤 설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료진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두고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두 백신 효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효과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고령층 어르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수백만 명이 맞으시면서 어르신들에게도 충분히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3상 임상시험보다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보고들을 참조하시면은 안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접종에 문제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중단되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접종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께서 특별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특이 사례가 나온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안녕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까지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1, 2분기는 사실상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니까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에 되면 우리가 이제 계약한 백신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두 달 안에 접종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독감이 유행하기 시기 전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이전에 집단면역 형성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이라던가 어쨌든 이 코로나도 이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독감과 이 구별과 이 차이점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70% 집단 면역이 하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빨리 많은 수가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맞지를 못하면은 이런 부분 집단 면역 형성 자체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왜냐면은 이 집단 면역 형성하지 못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면 그만큼 백신에 따라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은 11월 달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진이 아니고 저 같은 일반 국민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백신 수급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맞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백신이 없으면은 이 부분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12월 달까지 목표를 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백신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계속 백신을 맞는 순간이 이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수급 문제에 따라서 어쨌든 이 접종에 대한 그러니까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산부들은 접종 피하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백신 접종 미뤄야 하는 이들도 특히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되셨을 때 더 높은 사망률과 중증 진행화를 보이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되겠고요. 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요인으로도 사망하시거나 질환이 악화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인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 접종 받으시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인지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는지 예를 들면은 폐렴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방 접종을 무리해서 맞으시면은 예방 접종이 아니라
폐렴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 받으시는 날 이제 발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숨이 차거나 어떤 다른 몸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본인이 잘 살피시고 또 예진하는 의료진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최상의 컨디션에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임신부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위험하진 않은데 지금 임상시험에서는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없을 뿐이지 임신부가 더 특별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임신인지 모르고 예방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 네. 그분들에게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임신부들 중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은데 또 임신부도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네. 후기 임산부부터 아마 예방접종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임신부들도 맞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방접종 성분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맞으시면 안 되겠는데요. 예방접종 성분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PEG 성분 하고 또 폴리솔베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의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긴 참 어려우신데 네. 이제 흔하진 않지만 우리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드시는 청결제가 정결제가 있거든요. 하제를 드시고 심한 두드러기가 있으셨다. 이런 분들은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 밖에도 특정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PEG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래서 백신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맞지 않는 것이 좋겠고 또 1차 접종에서 맞아봤더니 심한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 네, 이런 분들도 역시 금기 대상이 되겠는데요. 뭐 음식이나 뭐 땅콩이라든지 곤충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잘 설명하시고 접종 후에 잘 관찰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의 몸 상태를 좀 잘 살펴본 후에 접종에 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정부가 예방접종 후에 장애인에 사망한 경우 최대 4억 3천만 원을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감염법 예방법 71조에 근거해서 마련된 겁니다. 이전에 다른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적용을 하지만 해당 제도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임시 무료 접종을 고려해 보상 신청 기준은 기존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했고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신청이 접수가 되면 120일 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이때 위원회는 장애나 사망 원인이 예방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인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그리고 간병비, 장애인 시 보장금, 사망인 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를 지급하는데요. 사망인 시 보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월 최저 금액의 240개월을 산정해 최대 4억 3,739만 5,2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도 금액이 같고요. 어쨌든 정해 간병비는 하루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마스크와 거의 한 몸처럼 지내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인데 추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안심하고 외출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종을 못 맞으신 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태, 주변 분들이 감염 전파를 차단해 주셔서 걸리지 않게 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은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염을 차단해 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노출 기회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우리가 70% 이상 맞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네. 우리가 보다 빨리 신규 확진자 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